본태 떨림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성영희입니다. 본태성 떨림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면 떨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떨림은 몸의 일부분이 규칙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불수의적으로 리드믹하고 사이누소이달한 운동장애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태성 떨림은 말 그대로 원인이 있진 않습니다. 타고 태어난 떨림이니까 원인이 없는데 실제로 한 60%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아주 이제 다양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유전자를 딱 특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진 않지만 가족력이 한 60% 정도 있고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우성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떨리거나 형제자매가 떨리거나 이제 세대를 건너가지 않고 쭉쭉 유전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40, 50대에 발병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때가 가장 많고 또 간혹 10대, 20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나이에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태 떨림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자를 쓴다든지 수저질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체위를 유지하거나 전화기를 들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실 때 손이 떨리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이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조금 덜 하다가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거나 해서 긴장을 하신다든지 혼자 집에서 글자 쓰는 게 아니라 은행 가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은행 가서 업무차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조금 더 곤란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를 인식하거나 할 때 특히 많이 떨리게 됩니다. 실제로 파킨슨 떨림은 안정 떨림입니다. 체위성 떨림이거나 활동할 때 떨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넋놓고 있을 때 손가락이 이제 화나를 굴리듯이 필롤링 트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4에서 6Hz 정도의 미디움 헤르츠의 떨림이 생기는 것이 파킨슨 떨림이고요. 이런 분들은 보행하거나 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은 안정 시에 떨림이 있다가 실제로 수저질을 하거나 글자를 쓸 때는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이 떨림 자체가 보여서 그렇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본태 떨림 환자분들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글자를 쓰거나 수저질 할 때 떨리거나 하니까 사회생활 할 때 좀 지장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떨림들을 호소하시는 퍼센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인구의 한 10% 이상은 본태 떨림 환자일 거고요. 나이가 드시면 더 많은데 이게 내가 조금 떨린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손을 쭉 뻗어서 내가 손가락이 리드믹하게 떨리는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잡을 때 핑거 투 노즈라고 해서 코끝 그리고 물건 끝 이렇게 잡을 때 내가 이제 끝에 가서 떨림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해서 오시는 포인트들을 저희가 많이 물어봅니다. 술잔을 따르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사실 긴장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거 포인트에서 혹은 바깥에서 글자 쓰시거나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저질, 찻잔 들 때 이럴 때 이제 떨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된다. 이게 떨림이 생겨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럴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태 떨림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약이라는 건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본태 떨림은
내가 타고 태어난 떨림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실제로 환자분이 필요해지는 수준이 돼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약물 치료의 한계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병을 없애는 치료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약을 먹으면 떨림은 좋아지지만 다음날 약을 안 먹었을 때 다시 떨립니다. 그래서 약물을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지 실제로 효과는 있으신 건데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 약을 먹을 만큼 환자분이 불편하셔야지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는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데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고 20대 이런데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서 의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약 안 쓰고 갔으면 좋겠는데 환자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미팅 자리에 가는데 기본적으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은 긴장하면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떨림이 보통 사람들도 떨리는데 훨씬 더 떨림이 증폭돼서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약을 초기에 좀 드려보고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보고 용량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필요시만 드시게 합니다. 원래는 본태 떨림 환자분들한테 술이 취했을 때는 떨림을 떨어뜨립니다. 떨림을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여쭤봅니다. 환자분들한테 술을 첫 잔, 두 잔 따를 때는 오히려 술잔 따를 때 손을 떠시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술이 얼큰하게 취하시면 떨림이 줄어드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본태 떨림 환자분들은 술 드시면 떨림이 줄어드시는 걸 느끼세요. 그러면 술이 본태 떨림의 치료약이냐? 이런 논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1차 약제랑 비슷한 정도로 술을 드시면은 본태 떨림의 떨림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계속 취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떨림은 잡겠지만 다른 데가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술을 드신 다음 날, 소위 말해서 숙취로 깨신 다음 날은 오히려 떨림이 훨씬 더 증폭이 되세요. 당장은 증상을 완화시켰지만 술 자체가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지고 이런 술을 계속적으로 드셔서 술 자체로 인해서 또 떨림이 생기고 술 자체로 인해서 나중에 부행장애나 이까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술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X라고 말씀드린 거는 심리적인 떨림 자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본태 떨림이 됐어요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게 본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생기면은 떨림이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게 본태 떨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